결국 달러 가치는 장기적으로 하락할 것이고 위안화는 달러 패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달러 가치가 떨어질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섣부른 생각이며 원달러 환율은 더욱더 위험합니다. 위안화는 기축통화가 되지 못한다. 안녕하세요, 스톡인사이트TV입니다. 저희 채널은 여러 주식 경제 이슈를 핵심만 엑기스로 마른 오징어에서 육즙 짜내듯 팍팍 짜내서 3분 정도 요약하는 채널이므로 서론을 길게 씹을 시간이 없습니다. 바로 본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달러 가치에 대해 김영익 교수님, 박중원 기자님, 김정호 교수님 및 최영식 소장님의 서로 다른 시각에 대한 핵심만 간추려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1. 김영익 교수님, 달러 가치는 장기적으로 하락할 것이고 위안화는 달러 패권을 위협한다. 그림과 같이 달러와 가치는 미국의 세계 GDP 비중 그래프와 거의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세계 GDP에서 미국 비중이 축소된다는 것은 달러 가치가 하락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IMF에서는 2028년까지 세계 GDP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작년 25.4%에서 2028년 24%까지 낮아진다고 보고 있으므로 IMF 전망이 맞다면 달러 가치는 2028년까지는 반드시 하락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한편 달러가 과거에는 편리함의 상징이었다가 미국이 달러를 무기화함에 따라 최근에 몇몇 국가들에게는 위협의 상징으로 부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중심으로 달러를 대신하는 위안화 중심의 거래 시스템을 계속적으로 개발하고 있고 50년간 지속해오던 페트로달러 시대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아직은 중국 금융시장이 그렇게 빨리 팽창하지 않았고 금리 자유화도 되지 않았지만 중국의 장기적인 목표가 위안화를 달러와 같은 기축통화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이 금융시장과 외환시장을 개방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입니다. 결국 달러 가치는 장기적으로 하락할 것이고 위안화는 달러 패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2. 박종훈 기자님, 오히려 달러 가치는 오를 수 있고 원달러 환율은 더욱더 위험하다. 새로운 복잡계 경제학에서 보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상호작용입니다. 가장 중요한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 미국 정부이기 때문에 달러 패권이 흔들리는 과정에서 미 정부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달러 패권이 흔들리는 것을 막을 것이기에 오히려 달러는 더 오를 수 있습니다. 그 과정 중에 하나가 달러화 품귀 현상을 만들어내고 일부 국가가 부도난다 하더라도 미국만 괜찮으면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달러 패권이 흔들린다는 것만 가지고 는 달러가 오를지 내릴지 섣불리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한국은행이나 한국정부는 9월 정도면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75%포인트로 역대급 금리 차이인데도 불구하고 원화 약세가 잠시 쉬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금리 인상은 곧 마무리되고 인하한다는 기대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금리 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오래 갈 것이다 라는 우려만 나와도 달러 환율은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3, 4분기쯤 계속 금리 격차가 좁혀지지 않는다면 이 문제가 크게 불거질 수 있습니다. 달러 가치가 떨어질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섣부른 생각이며 9월에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지 않고 금리 격차가 이대로 유지될 경우 원달러 환율은 더욱더 위험합니다. 한편 만약 금융 불안이 다른 나라에서 나타난다면 그 나라 통화는 폭락을 하겠지만 미국은 패권 국가고 패권 통화이기 때문에 완전 다릅니다. 미국의 위기가 오면 전 세계의 달러를 미국이 싹 흡수합니다. 신용 경색이 일어나면 오히려 달러 품귀가 일어나는 아이러니가 발생하는 것이죠. 과거 사례를 봐도 미국의 신용 경색 시기에는 미국 달러가 100%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 김정호 교수님, 위안화는 기축통화가 되지 못한다. 위안화는 국제통화의 요건인 자유로운 환전, 통화정책의 투명성, 유통성 이 세 가지 다 충족하지 못합니다. 중국 스스로가 막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달러 가치가 미국 국력에 비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미국은 수출을 못해서 맨날 무역적자가 나고 있지만 미국은 서비스업이 강하기 때문에 무역적자가 나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계속 무역 흑자를 내야 되는 나라로서 중국은 무역적자 수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중국의 위안화가 기축통화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하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최영식 소장님, 위안화는 기축통화가 되지 못합니다. 기축통화가 되기 위해서는 6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1. 거래 지불 청산이 쉽고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한다. 2. 정부의 환율 조작이 없어야 한다. 3. 외환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어야 한다. 4. 화폐 가치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어야 한다. 5. 정치가 안정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주적인 제도가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 6. 통화에 대한 국제적인 신뢰가 강해야 한다. 위안화는 위 6가지 조건에 전혀 부합하지 않습니다. 지금 사우디, 러시아, 브라질 등에서 기축통화를 형성한다고 하는데 브라질이나 러시아 등 환율이 불안정한 나라들의 통화 가치가 폭락하면 중국은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페트로 위안화, 이것은 그냥 중국의 국뽕일 뿐입니다. 미국 증시는 고평가, 우리나라 증시는 저평가되어 있다. 증시도 증시지만 현재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매우 어둡습니다. 우리나라 미래 희망이 없다는 것이죠. 아주 그냥 큰일 났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아주 심각한 금융위기를 맞고 부동산과 주식이 더블집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우리나라 경제 및 증시의 미래에 대해 김영익 교수님, 박종훈 기자님, 김정호 교수님 및 최영숙 소장님의 서로 다른 시각에 대해 핵심만 팍팍 간추려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1. 김영익 교수님, 미국 증시는 고평가, 우리나라 증시는 저평가되어 있다. 올해
올해 6월에서 8월쯤 해서 미국 경제의 소비 감소, 기업 매출 감소, 고용 감소로 인한 실물 경제 충격이 올 것입니다. 미국 주식은 과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 주가가 10% 정도 빠질 것 같지만 코스피는 현재 명목 GDP로 계산해보면 적정 코스피는 3000선이기 때문에 저평가되어 있고 따라서 5% 정도 하락에 그칠 것입니다. 따라서 까짓것 5% 빠지는 거 장기 투자자라면 이미 가지고 있는 주식 계속 보유하시되 단기 투자자인 경우 지금 주식의 비중을 조금 줄이는 전략으로 가야 하겠습니다. 6월에서 8월 철강, 전기전자, 운수장비 같은 경기 관련주는 코스피보다 더 많이 빠질 것이기 때문에 빠질 때 줍줍 해놓으면 4분기에 코스피가 본격적으로 상승할 때 더 많이 오르는 기쁨을 만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덧붙여 장기적으로는 미국 주식 비중을 줄이시고 중국 주식과 이머징 마켓 주식의 비중을 늘리는 것을 추천하고 계십니다. 2. 박종훈 기자님, 14개월 연속 무역 적자. 우리나라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 우리나라는 탈중국 정책 이후 대중국 수출이 급감했으며 더 심각한 것은 2위인 아세안 수출액도 중국 수출액이 줄어드는 것만큼 엄청난 속도로 하락 중입니다. 1, 2위가 무너지고 나니 우리나라 수출은 미국에 크게 의존 중인데 미국마저 불황이 온다면 우리나라 수출은 굉장히 흔들릴 수 있으며 코스피는 수출 감소에 따라 흔들릴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1, 2월에 경상수지 적자가 발생하였고 3월에 흑자 전환하였다지만 흑자 규모가 2억 7천만 달러로 매우 작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재정 적자까지 보면서 쌍둥이 적자가 지속되고 있고 이 쌍둥이 적자를 겪은 게 IMF 이후로 처음일 정도로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증시도 증시지만 현재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매우 어둡습니다. 3. 김정우 교수님, 우리나라 증시 미래가 어둡다. 우리나라는 이미 하락장에 진입했습니다.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계속 내려가는 국면입니다. 안타깝게도 이것은 되돌리기 힘듭니다. 일본처럼 되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2010년에는 글로벌 시가총액 500대 기업 안에 드는 기업이 9개였다가 2019년 기준에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2개에 불과합니다. 지금은 아마 하이닉스도 빠져서 삼성전자 1개일 겁니다. 폴춘 500대 기업, 즉 현재 매출액만 반영하는 통계에는 한국 기업이 16개가 들어가 있는데 반해 미래의 매출액을 반영하는 시가총액 500대 기업에 1개밖에 없다는 것은 우리나라 미래 희망이 없다는 것이죠. 아주 그냥 큰일 났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이것을 돌이킬 수 있는가? 지금은 없다고 하네요. 지금은 이것을 돌이키기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4. 최영식 소장님, 한국 경제는 풍전등화에 놓인 상황이며 더블딥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IMF가 2023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1.5%로 전망했지만 작년 4분기 우리나라는 마이너스 1.5% 성장하였습니다. 이것은 축소 재생산을 부르는데 이 축소 재생산은 악순환하는 기능이 아주 강합니다. 소비가 줄어드니 생산이 줄어들고 생산이 줄어드니 소비가 줄어드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우리나라 성장률은 마이너스 3% 정도 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특히 미국의 고금리 정책으로 한미 금리 차는 1.75%포인트로 벌어져 달러 유출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한국 경제는 풍전등화에 놓인 상황입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2022년 10월 레고랜드 사태 때 이미 신용 파괴의 원리가 물밑에서 작동했으며 이 상황에서 국제 금융위기가 터진다면 우리나라 역시 아주 심각한 금융위기를 맞고 부동산과 주식이 더블집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미 연준은 4분기에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을 것이며 올해 금리 인하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준은 가까운 미래에 기준금리를 내릴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연준에서 금리를 섣불리 인하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번 영상은 미국의 금리 인하 전망에 대해 김영익 교수님, 박종훈 기자님, 김정호 교수님 및 최영식 소장님의 서로 다른 시각에 대해 핵심만 팍팍 간추려 요약해드리겠습니다. 1. 김영익 교수님, 4분기 때 미 연준은 금리를 내릴 것이다. 미국의 임금은 상승했지만 임금이 물가 상승률보다 낮은 이유로 실질 가처분 소득이 감소하였고 작년 가계저축률도 3.7%로서 장기 평균인 6%보다 훨씬 낮아졌습니다. 또한 작년 3월부터 미국이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하고 난 후 1년 정도 시차를 두고 소비를 줄인다는 금리 인상 시차 효과가 나타난다고 보면 올해 2분기 중후반부터 금리 인상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렇게 가계가 소비를 줄이면 기업 매출이 줄어들 것이고 일자리도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2분기 후반 또는 3분기에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미 연준은 4분기에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을 것이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4분기 때 미국을 따라 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이게 될 것입니다. 2. 박종훈 기자님, 스티키 인플레이션으로 올해 금리 인하 어렵다. 미국은 올해 내로 금리 인하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에서 금리를 인하하려면 물가가 잡혀야 하는데 이 부분이 스티키하다고 표현이 나올 정도로 물가 잡는 것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고금리 기간이 생각보다 길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률도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미국 경제가 활황이라서 고용률이 높은 것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 때 이민자들을 다 쫓아냈고 비용 등을 이유로 해외에 나간
자국 기업이 다시 국내로 돌아오는 정책인 리쇼어링이 노동력 부족과 인건비 상승을 부른 것이기 때문에 실업률이 쉽게 올라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임금이 높고 고용이 탄탄한 이상 물가 하락은 어렵습니다. 또한 얼마 전 발표한 CPI를 보면 2년 만에 처음으로 4%대로 진입했으나 그 축소폭은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6월에 CPI가 9.1%로 피크를 찍었기 때문에 올해 7월까지는 역기조 효과로 CPI가 많이 하락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작년 8월부터는 CPI가 내려갔기 때문에 전년 대비로 보는 CPI의 역기조 효과가 사라져서 물가 상승률이 더 하락하기가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올해 금리 인하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3. 김정호 교수님, 인플레이션과 완전고용, 미국의 고금리 상태는 2년 이상 지속될 것이다. 연준의 기준금리 결정에 있어서 자국 내 고용시장은 아주 중요한 변수인데 고용이 좋으면 고금리가 유지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미국에는 빅테크 기업의 대량 해고 소식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저의 실업률을 기록하며 고용 사정이 지금처럼 좋을 수 없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빅테크 기업의 대량 해고는 단지 비정상이 정상화 과정으로 돌아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재택근무가 늘어났고 사람들의 온라인 활동이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기업들은 최고의 호황을 누리며 직원들을 대량으로 고용하게 되었지만 이제 그 시대가 끝나감에 따라 대량 해고가 늘었던 것입니다. 그런 반면 사람들이 다시 거리로 나옴에 따라 호텔, 레스토랑, 어린이집, 병원, 여행, 항공유통 등 대부분의 서비스업이 채용을 누리고 있습니다. 또한 빅테크 기업에서 해고되었던 사람들 역시 오프라인 활동을 위해 하이테크 기업으로 더 많은 임금을 받으면서 채용되고 있습니다. 고용률이 좋다 보니 임금 또한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실업률, 일자리 숫자, 임금 상승률 모두 아주 뜨거운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미 연준은 물가 안정과 완전 고용 달성을 법적 책무로 하고 있습니다. 고용 사정은 최고로 양호한 반면 임금 상승으로 인해 인플레는 잘 안 잡히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기에 연준은 가까운 미래에 기준금리를 내릴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4. 최영식 소장님, 연준은 금융위기를 막기 위해서 섣불리 금리 인하를 하지는 않을 것이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리는 것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건 핑계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3월 8일에서 20일까지 연준 BS를 보면 3,910억 달러의 통화를 추가로 공급했는데 이것은 3월 23일 금리 인상과 상당히 모순되죠. 말도 안 되고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습니다. 결국 미국의 20년 넘은 경상수지 적자 6천억 달러가 초래할 금융위기를 막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올리는 것입니다. 경상수지 적자는 달러 가치의 하락을 초래하고 국제 투기자본이 미국을 떠나면 미국의 유동성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이것이 신용 파괴의 원리를 작동시켜 금융위기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막고자 달러 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해 기준금리를 올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준에서 금리를 섣불리 인하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 아무도 없고 특히 증시에는 믿을 사람 더더욱 없습니다. 이 교훈을 반드시 새기시며 자신만을 믿고 주식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